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피소드로 읽는 서양 철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디오게네스가 우리들에게 권하는, 그가 우리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남의 시선과 권위에 저항하는 기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타인의 시선, 그리고 타인이 나에게 권위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는 혹은 지적하는 혹은 지시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점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기술을 오늘 디오게네스의 도움을 통해서 터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모습은 건장한 체격을 가진 디오게네스와 그리고 그 옆에 강아지, 개 한 마리가 보이고, 그리고 그가 등을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으로 디오게네스의 모습이 그의 고향 시노페에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는 특이하게도 제가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대낮에 태양이 비추고 있는 대낮에, 환한 대낮에 등을 들고 다니면서 나는 사람을 찾고 있다. 어디에 사람이 있는가? 나는 인간을 찾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시장을 혹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을 소리를 외치며 다녔다고 합니다. 그가 왜 이렇게 기이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의 눈에는 사람다운 사람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밝은 대낮에도 그는 등을 켜 사람을 찾아야 했던 겁니다. 무척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고, 제가 대학에서 교양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가장 친숙해하고 가장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호감을 갖는 사상가가 디오게네스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헤라클레이토스 그리고 디오게네스가 가장 저에게 많은 교훈과 삶에 대한 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디오게네스가 말하는 철학, 그리고 그가 대한 삶에 대한 자세, 그리고 그가 바라본 세계에 대해서 그가 행한, 그리고 그의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을 출발점으로 삼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기원전 403년에 태어나서 323년에 운명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스토아 학파나 혹은 에피쿠로스 학파, 회의주의자들과 달리 견유 학파라는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이 견이라고 하는 것은 강아지, 개를 말합니다. 개처럼 이렇게 살았던, 길거리에서 노숙하며 집이 없는, 주인이 없는 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 해서 디오게네스, 그리고 디오게네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견유학파라고 부릅니다. 철학학파에 개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고 그 학파를 지칭하는 것은 전무후무합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디오게네스 이전에도, 디오게네스 이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개학파라고 디오게네스가 와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그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개학파, 개무리,
개그룹 뭐 이렇게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니컬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게 사용하게 되는데, 이 시니컬이라고 하는 말에는 개와 관련된 그런 고대 그리스어의 뜻이 있습니다. 퀴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에서 개를 지칭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시니컬이라고 하는 단어는 냉소적이다, 빈정된다, 비꼰다,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왜 너는 그렇게 시니컬해? 라고 말할 때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냉소적인 거야? 아니면 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도 있는데 왜 자꾸 빈정대려고 하지? 너무 비꼬지 마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하죠. 시니컬. 영어지만 우리가 한국어에서도 그대로 사용합니다. 시니컬이라고. 그래서 냉소적인 그런 이런 뜻도 있으며, 또 세상의 어떤 기성 가치, 이전의 가치에 대해서 의심스럽다 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세상을 비판하는 그러한 의미에서도 우리가 시니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견유학파라고 하는 이 학파에 대한 것을 말할 때 시닉, 그래서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퀴니코스, 이 KYNI, K가 결국 이 CYNIK하고 C와 K는 동일하니까요. 퀴니코스 비슷하죠. 견유라고 해서. 그래서 이 시니컬의 어원이 이 퀴니코스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개학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 무리, 개 공동체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디오게네스의 이름이 별명이 개 같은 디오게네스. 그래서 디오게네스 퀴니코스, 개 같은 디오게네스 라고 그의 별명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자, 앞선 철학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피에르 아도의 고대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나온 이 헬레니즘 철학에 대한 의미를 몇 차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이 피에르 아도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견유학파도 역시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적인 사조로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어쩌면 헬레니즘 시대보다는 조금 앞선 그런 시기에 디오게네스가 살았지만, 그의 기본적인 생각은 소크라테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여타의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적 사조 학파들과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피에르 아도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철학자들이 소크라테스가 물려준 철학적 유산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기꺼이 주장하며, 혹은 그렇지 않다고 조금 다르다라고 주장할지라도, 이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 학파들은 기본적으로 소크라테스와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 견해는 무엇이냐? 인간이 무지하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에 대한 알미 없기 때문에, 혹은 부족하기 때문에 삶의 고통과 어려움, 비참함,
불행, 그리고 좋지 않은 일들에 빠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악은 사물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인간에게, 내가 만나는 타인,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물과 사람에게 내리는 가치 판단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가치 판단으로 인하여 내가 그 대상을 혹은 그 인간을 혐오하고 싫어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러한 가치 판단, 사물에 대한 혹은 인간에 대한 가치 판단을 우리가 회의주의자들처럼 가치 판단을 유보하거나 중단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의 사물 혹은 하나의 인간 혹은 그 자연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거나 내가 그것을 고통의 한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인간이 가치 판단을 바꿀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헬레니즘 시대의 사상가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육적 마인드입니다. 교육학의 가장 큰 목표는 그 교육을 받는 어린이들 혹은 청소년들을 화가 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오늘날 교육은 교육을 받는 어린이들을 화가 나게 만드는 것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 철학들,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들은 가치 판단을 바꾸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뭔가 변화할수록 바뀔 수 있도록 치료와 정신적 치료, 심리적 치유의 역할과 구실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치료의 과정,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데 있어서 인간은 자신의 가치 판단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일시적인 생각의 부분적인 전환이나 한번 해보지, 단기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실존적인,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나의 삶이 망가지거나 나의 삶이 더 이상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삶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서 갖는 실존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유의 방식, 존재의 방식을 바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을 내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철학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길 바라고, 이러한 생각은 서양,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지속됩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최근 철학의 경향을 말씀드리면, 철학 실천이라는 이름으로 철학이 본래 가지고 있던 상담, 치유, 치료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자고 하는 운동이 1980년대에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났고, 현재에는 유럽, 미국, 영미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아시아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철학 실천이라는 이름으로 philosophical practice, 독일어로는 philosophische Praxis 라는 이름으로 철학자들이, 철학적 교육을 받은 철학 상담가들이 실제로 심리, 마음 상담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학회를 만들고 또 모임을 만들어서 현재 철학 상담사를 교육시키고 상담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이미 훨씬 이전에 철학 상담사 자격증을 이렇게 부여하고 있고, 그러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상담소를 개설해서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철학 치료, 철학 치유의 그러한 철학 상담의 기법들을 활용해서 현재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길거리에서 사주와 운명에 대한 혹은 내가 어떤 복을 혹은 어떤 해로움을 피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듣는 장소로서의 철학관 혹은 철학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고 철학의 본래 진정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철학 상담소를 여러분이 찾게 될 것이고, 또 그러한 것들이 주변에 아주 일반적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 철학의 상담은 심리학의 상담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그러한 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철학 상담이 갖는 강점과 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련 연구자들에게 조언을 구해보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철학 상담 학회가 있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와 또 필요한 자격증 관련 이런 내용들이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철학 덕분에 인간은 내적인 철학의 도움으로, 철학을 통해서 인간은 내적인 평화와 영혼의 마음의 평정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에 고통이 없다고 하는 것과 마음이 평정하다고 하는 것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적혀져 있는 내적 평화나 영혼의 평정 상태라고 하는 것은 몸의 건강함과 를 이미 포함한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대략 100년 정도의 수명을 살아갑니다. 120년, 150년, 더 살 수 있는 어떤 수명의 가능성이 있다고 과학자들은 주장하지만 대략 100년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40대, 50대까지의 건강을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60이 되면서부터 우리가 노년의 시기에 이르게 되고 육체의 기능들이 하나씩 그 기능을 못하는 과정을 60대, 70대, 80대 그리고 그 이전의 삶을 종결하거나 혹은 더 유지할 수 있겠지만 무기력한 신체에 우리의 정신이 약해지고 또 지적인 능력 혹은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져 가며 삶의 마지막에 접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20대이기 때문에 30대와 40대 그리고 50대에 대략 40년의 기간 동안 육체적인 건강함을 여러분이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젊은 상태이고, 하지만 이 시기에 여러분이 겪게 되는 소용돌이와 같은 그리고 폭풍과 같은 전쟁과 같은 삶의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여러분이 굳건하게 쓰러지지 않고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피에르 아도의 이야기처럼 실존적이고 근본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 시험을 통해 대학에 온다고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삶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대학 4년이 고등학교 3학년 동안에 받았던 힘든 교육과정에 대한 자기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위로와 쉼과 안락의 시간이 된다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30년 혹은 그 이후에 삶에 대처할 능력들은 무척 부족한 상태로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이 규칙을 그 어느 한 가지라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에 여러분이 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디오게네스의 남의 시선과 권위에 저항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삶의 기술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또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그와 같은 삶의 가치와 자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현대적인 우리의 시각에서 이러한 디오게네스의 생각이 어떻게 또 재해석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무척 소중한 시간입니다. 어느 누가 남이 지시하는 대로, 남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분명히 누군가의 권위가 그리고 누군가의 지적과 누군가의 지시가 늘 존재하겠죠. 여러분이 어떠한 일의 리더일지라도 똑같은 것이 또 필요하고 또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그러면서 그 안에서의 복잡한 삶의 소용돌이 가운데 인간은 헤매게 된다 라고 하는 것, 결국 삶이 고통이다, 인생이 고통이다 라고 주장하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혹은 불교, 종교적인 의미에서 어쩌면 인간의 실제적인 실상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인간 디오게네스와 관련된 몇 가지 일화들 혹은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야기도 있을 텐데 특히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디오게네스의 만남은 무척 잘 알려진 사건이죠. 자, 먼저 견유학파라고 하는 명칭은 지금 우리가 읽는 것은 디오게네스 라에리티오스라고 하는 전기 작가가 쓴 것입니다. 디오게네스와 이름이 비슷하죠. 자, 디오게네스가 자신의 이름에 개, 퀴온이라는 별명을 덧붙인 것에서 유래한다. 자기가 자기에게 별명을 부여했네요. 이러한 그의 별명이 말해주듯 사람들이 파티에서, 잔치 석상에서, 연회에서 그에게 고기 몇 첩이 붙어있는 뼈를 던져주면 그는 개가 하듯이 그들에게 오줌을 갈겼다는 일화가 전해온다. 그러죠? 뼈를 던져주면 개가 소변을 보려고 하다가 소변 보고 그 뼈를 물고 하겠죠. 개처럼 행동하는 거죠. 자, 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주 유명한 그런 사건이자 역사적인 만남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뭔가 깨달음을 주는 하나의 사건. 그 당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의 앞에 서서 나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다 라고 말하자 그는 나는 개 디오게네스인데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네가 너 자신을 개라고 부르냐라고 묻자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나에게 주는 사람에게는 개처럼 내가 꼬리를 흔들고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저대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물어뜯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그 자신이 알렉산드로스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이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그 당시 헬레니즘 시대에 거대한 제국, 거대한 왕국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알렉산드로스가 길거리에 버려진 술통 속에서 개처럼 살아가는 디오게네스를 부러워했다고 하는 것은 그 디오게네스가 자유로웠고 그 어떤 다른 것들이 필요 없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보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다른 것도 필요하지 않는 삶, 바로 자족적인 삶이 되겠죠. 우리가 자율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자유라고 하는 어떠한 단어의 어원적, 내용적인 연관성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결국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이 될 수 있겠죠. 스스로 나 자신이 다른 그 어떤 타인의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self-sufficiency, 자기만으로 이미 충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삶이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자동차가 필요하다면 그 자동차는 분명히 나에게 곤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주차를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고 차를 유지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자동차가 달릴 수 있도록 무엇인가 에너지를, 연료를 또 공급해야 되고 또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자동차와 관련된 보험에 또 가입해야 되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 이러한 일들은 우리를 신경 쓰이게 하고 우리들에게 어떠한 시간적, 마음적인 제약을 가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그에 상응하게 그 자동차를 활용함으로써 내가 물리적인 거리를 넘어서서 내가 원하는 곳, 내가 가보고 싶은 곳에서 뭔가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반면에 또 그와 같이 내가 구속되고 내가 뭔가 연관되고 내가 뭔가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을 무엇인가 방해하는 자유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은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서양 고대 철학 혹은 서양 철학사에 있어서 이 디오게네스를 최초의 자족적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칭해도 결코 틀린 이야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멋진 집도 필요 없고 수없이 화려한 옷도 필요 없고 그저 길거리에서 얻어먹거나 혹은 적은 걸 먹어가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디오게네스의 모습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준 또 다른 깨달음이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여러분이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이것은 저의 어쩌면 철학적 잔소리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자신이 학업을 유지하고 경제적 여건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의 여건은 예외로 하고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의 도움으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적인 여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소유하지 않고 뭔가 돈이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를 둔 삶을 사는 것이 어떠할까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혹은 여러분이 일을 해서 어떠한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그런 금액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 금액은, 그 돈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자유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빼앗아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더 큰 금액을 모을 수 있는 하나의 단계가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욕심이 생기고 공부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마음이 돈에 대한 욕심으로 바뀌어 가겠죠. 직업이 학생이면 학생의 역할을 하는 데에 자신의 에너지와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것이 돈을 모으고 돈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데에 집중된다면 결국 여러분은 자유로운 삶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무소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야 여러분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입고 싶은 것을 다 입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다 주장하고 그리하며 20대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무엇인가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자신의 삶을 출발하는 것과 같지 않는가 가끔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옛 시대를 살았던 기성세대로서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았으니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힘들게 절약하고 검소하고 부모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유 있고 풍족하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행여나 그러한 삶의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최악의 상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상태에 여러분이 처했을 때 여러분이 다시 회복해서 탄력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아가기 위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먹고 싶은 것을 언제나 마음껏 먹고 입고 신고 싶은 것을 언제나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내 기분과 내 욕구에 따라 언제나 중단하고 언제나 지속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로부터 거리두기 연습이 분명히 필요하다. 의도된 자발적인 의미에서의 자족적 삶이라고 하는 거죠. 봄에 입을 옷, 여름에 입을 옷, 가을에 입을 옷, 겨울에 입을 옷. 봄, 여름은 비슷하니까 봄과 가을이 비슷하죠. 여름은 좀 다르고 겨울은 좀 춥고 여름에는 옷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겨울에는 조금 두꺼운 옷이 필요하고 그러면 바지 3개, 위에 입을 옷 3개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저로서는 온 몸을 감싸며 그 어떠한 추위도 느끼지 못하도록 입는 옷들이 부럽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엔 추위에 내가 내던져져 추위를 조금은 경험하는 것도 필요하고 어떤 경우엔 더위를 조금 견뎌보는 연습도 필요하고 조금 춥고 조금 더우면 성내며 욕하며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디오게네스가 어떠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혹은 저에게 해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의 철학적 잔소리는 여기서 중단을 하고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오게네스 역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 이후 그를 칭송하고 그의 삶을 존경하고 그를 기리고 그를 흠모하는 사람들이 그의 고향에 동상을 세워주고 그를 기리기 위해서 비문에 글을 적어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그의 묘비에 그의 동상에 쓰여져 있는 글을 잠시 보겠습니다. 청동도 세월이 지나면 늙는 것. 하지만 그대의 영예는 디오게네스여 영원히 썩지 않으리. 그대만이 홀로 죽어야 할 자들에게 자족하는 방법과 가장 쉬운 삶의 길을 가르쳤으므로. 예, 자족하는 삶 그리고 가장 쉬운 삶, 그 길을 디오게네스는 그 당시에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비록 개 같은 디오게네스라고 불리우지만 그런 욕과 같은 이름으로 불리울지라도 그 자신의 삶은 그 스스로에게 가장 쉬운 삶이었고 그리고 가장 자유로운 삶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살려고 하죠. 그래서 집을 이사하고 새로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가구나 혹은 집의 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것을 전혀 배치하지 않고 거의 모든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함의 미학 이렇게 표현할 텐데, 여러분이 이 디오게네스의 이 자족하는 삶, 자유로운 삶과 가장 쉬운 삶에 세 가지의 중요한 어떤 그런 관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소박함입니다. 소박함. 독일어 단어에 Einfachheit라는 말이 있는데, Einfach 그냥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소박함. 소박하다. 여러분 충분히 국어적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죠. 소박한 거. 그 다음에 단순한 거. 소박한 거야 단순한 것도 포함하지만 좀 단순한 거 또 다르죠. 비슷하기도 하고. 심플하다고 하는 거죠. 심플. 그 다음에 순박하다. 이 세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디오게네스의 자족하는 삶과 가장 쉬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국어적인 의미로 소박함, 단순함, 순박함 분명히 유사한 개념이긴 하지만 뭔가 내용적인 차이가 있죠. 저 사람의 삶은 참 소박해. 어떻게 저렇게 단순할 수가 있지? 저 사람은 참 순박해. 세상사를 저렇게 대하는 걸 보니 그의 순박함이 나에게는 정말 낯설음으로 다가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이렇게 소박함과 단순함과 순박함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의 삶과 그가 추구한 삶의 인생의 가치에 담겨져 있다라고 디오게네스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다른 비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시노페, 디오게네스의 고향이 시노페입니다. 시노페 시민이었던 사람, 지팡이를 지니고 윗옷을 겹으로 접고 안개를 양식으로 삼은 그 사람은 이제 그 모습조차 없다. 아니, 그 사람은 어느 날 입술을 꼭 다물고 숨을 죽인 채 하늘 높이 오르다. 진실로 그대는 그의 이름 그대로 제우스의 아들로서 하늘의 개이기도 한데, 이제 땅에서만 개가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서도 신의 아들로서 개로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를 칭송하는 사람들의 비문입니다. 누군가가 죽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역사적 판단 혹은 그의 삶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사실이죠. 살아있을 때보다는 죽었을 때. 그래서 어떠한 작가 혹은 예술가에게 있어서도 생존한 당시보다는 사후, 죽음 이후에 그의 작품이나 그의 글이 높이 평가되고 또 훌륭한 어떤 예술 작품으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디오게네스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죽은 후 그는 살아있을 때보다도 더 칭송받는,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여겨졌고 그러한 칭송과 영예는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사람들의 뇌리에 지금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 저의 말이, 저의 삶이 여러분 앞으로 2500년 이후에 인류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떠한 삶을 사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2500년 후가 아닌 100년 후에 그 어떤 사람도 저를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디오게네스는 2500년이 넘는 세월을 흘러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대학이라는 곳에서 만나게 되는 철학자인 거죠. 디오게네스는 개인적으로 자신이 2500년 후에 아시아의 어느 한 구석에서 학생들이 한 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뭐 그런 욕심이나 그런 마음 없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정말 자유롭게, 정말 즐겁게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있어서도 구속받지 않고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이 허락하는 대로 살았던 소박하고 단순하고 순박한 인간이었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누군가의 삶이 소박하고 단순하고 순박했다는 말보다 더 훌륭하고 더 아름다운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소심하고 복잡하고 짜증내며 살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학 시절, 대학생 시절에 감정의 변화가 많은 것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지 않습니다. 감정을 변화 없이 이렇게 유지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자신이 목표로 한 바가 있다면 대학 4년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면 1만 시간이 넘는 시간을 투자해서 자신이 어느 분야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본적 소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저의 대학 생활을 생각해 보니까 방학 포함 강의를 듣는 것 빼고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면 거의 4년이면 1만 시간을 넘는 365일이니까 1년에 3,650시간, 뭐 3,000시간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 4년이니까 3, 4, 12, 12,000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1만 시간이 넘는 거, 하루에 10시간씩. 대학 강의 듣는 것 빼고요. 여러분도 그 정도의 시간적 투자가 필요한 일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경쟁이나 혹은 또 다른 어떠한 자리는 하나인데 원하는 사람이 10명이면 9명은 그 자리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에너지가 또 필요하겠죠. 실패와 성공이라고 하는 또 이름으로 여러분의 행위 혹은 행동이 평가되어지고, 저와 같이 대학생으로서 학생이라는 이름을 20년간 불렸던 사람 저에게는 성공과 실패라는 의미는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늘 내가 뭘 잘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목표로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100점,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부끄럽지 않을 정도, 남에게 칭찬, 나를 가리키는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 정도로 20년을 동안 해왔던 것 같습니다. 대학 울타리 밖의 문제는 또 다르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학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한정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학생으로서 20년 동안 지냈는데 또 그 이후에 나머지 삶도 대학을 떠나기 전까지 또 대학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 20년 전에 저의 친구가 저에게 메일을 보내와서 직장생활 10계명이라고 하는 걸 적어 보내주었습니다. 직장에서 잘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덕목들을 적혀져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 3번인가 4번에 직장은 학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도 직장이라기보다 제 직장은 학교니까, 직장이 학교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10계명 중에 그걸 빼야 되나? 직장은 학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원리와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변칙과 속임수와 사기와 변덕과 기대치 못하는, 예상할 수 없는 인간 관계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권위와 인맥 혹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느 지역에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수없이 평가되어지고 평가받고, 그러한 것이 직장이라고 한다면 너무 부정적으로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겠죠. 대학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분야별 또 학문 주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인문학자의 경우에는 제가 상대하고 만나는 대상은 책입니다. 그 책들이 저에게 친근감을 표현해 주기를 바랄 텐데, 제가 접근하면 그 책은 저에게 다정하게 다가오고, 제가 접근하지 않으면 그런 책들은 가만히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열어서 그 책에게 인사하기 전까지. 하지만 이런 것과 달리 인간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접근해도 나를 대응해주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접근해도 또 내가 접근하고 싶지 않은 일도 생기는 거고, 어떤 때는 친한 관계로 지내다가 또 어떤 때는 또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하고, 말없이 어떤 사건으로, 어떤 오해로 인해서 10년, 20년 말하지 않고 지내다가 나중에 그것이 오해했다는 사실을 알고 후회가 막심하다고 여겨지는 일도 있고, 여하튼 그러한 것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자, 디오게네스에게 있어서 또 재미있는 혹은 또 그가 말했던 것을 잠시 들어봅시다. 디오게네스는 한 청년이 철학을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좋은 일로 여기며, 철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육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영혼의 아름다움을 향하도록 전향시키는 일로 규정했다. 육체에 대한 사랑에서 이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서의
방향 바뀜. 근데 이 전향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어떤 그런 180도의 어떤 그런 방향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누군가가 그에게 철학에서 무엇을 도대체 얻느냐라고 묻자 디오게네스는 뭐 썩 달리 아무것도 없다 해도 뭐 적어도 어떤 운명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벌어진 어떤 운명적 사건에 대해서 I am ready, 준비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Ich bin bereit, ready. 여기에 덧붙여 그는 사람들에게 가난을 실천하도록 요구하며 이제 라틴어로는 paupertas라고 표현하는데 가난을 실천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통해 철학함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가난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철학을 가르쳐주는 스승이며 교사이다. 이전에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던 무소유 혹은 적게 가지고 있으며 공부하고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고 하는 것. 제 의미를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철학이 단어들로 확신을 주려고 추구하는 반면에 철학은 뭔가 이론적인 문장들, 논리적인 표현들을 가지고 뭔가 그럴싸하게 우리들에게 그래, 맞아, 그래, 인간은 진과 선과 미를 추구하지, 그래, 철학은 진선미의 학문이야. 그래서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인생의 목표와 과제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기는 반면에 이 가난은 팩트,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사실의 힘을 통해서 철학을 하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을 무척 좋아합니다. 가난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철학을 가르쳐주는 스승이며 교사이다. 가난은 사실의 힘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철학을 하게끔 만들기 때문이다. 디오게네스에게 있어서 철학한다고 하는 것은 이론적 철학에 대한 탐구가 아니고 실천하는 삶, 결국 생활의 양식이다. 생활의 하나의 모습, 하나의 틀, 레벤스포름, 독일어로 레벤스포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철학은 삶의 양식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디오게네스, 스토아파의 철학자들, 그리고 무소니우스 루푸스, 에픽텍토스, 그리고 에피쿠로스, 그리고 피론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이 실천적 삶을 강조하는 생활 양식으로서의 철학자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디오게네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만일 누군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목을 매기 위한 밧줄을 준비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고 하는 거죠. 또한 그는 산다는 것이 재앙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사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나쁘게 사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응수했다고 합니다. 좋은 삶, 나쁘게 살아가는 것. 갓 20대가 된 대학생, 남학생과 또 여학생이 어떠한 이유로 사랑에 대한 이유겠죠.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될 남학생의 이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이제 여학생이 갔는데 그 부모님이 이제 결혼을 이제 허락하고 앞으로 며느리가 될 아직 20대 초반의 여학생 그 여성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좋은 삶을 살아갈 건가? 라고 말했을 때 그 여학생이 이렇게 한마디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잘. 예, 우리가 영어로 well 이라고 하는 말이죠. well, 잘. 근데 제가 이걸 농담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게 아니고 이 잘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잘 사는 것을 우리가 웰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웰빙. 그래요. 디오게네스는 웰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삶을 잘 사는 거죠. 잘. 여러분, 사는 것은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살아가죠. 일어나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또 일하다가 밥 먹고 쉬다가 일하다가 밥 먹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뭐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잘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서양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것은 바로 이 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어로는 이걸 오이라고 이렇게 에우 이렇게 적는데 지웁시다. 그냥 이렇게만 적겠습니다. 오이. 이제 영어로 적으면 오이.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에서 오이, 에우다이모니아. 이게 이제 그리스인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잘, 좋은. 이 다이몬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것, 마음적인 것, 정신적인 것. 좋은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것. 그게 바로 잘 사는 것이었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심리적인 상태가 조화롭게 균형 잡혀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리스인들은 추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오게네스의 철학이 어렵습니까? 쉽죠. 하지만 사는 게 어렵습니까? 쉽죠. 그냥 그저 살아가면 되니까. 하지만 잘 사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런 속담을, 이런 말을 하는데, 아름다운 것은 어렵다. 어려운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은 어렵다. 잘 사는 것은 어려운 거죠. 아름다운 것은 어렵다. 저는 이 그리스인들의 속담이 늘 타칼라 샬레파, 고대 그리스어로 타칼라, 이 칼라라고 하는 것은 칼로스라는 형용사에서 온 건데, 여러분 자동차도 이런 칼로스, 이런 이름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칼로스, 좋다고 아름답다고 하는 겁니다. 타칼라 샬레파. 자, 이제 우리에게 여러분 잘 사는 것에 대한 물음을 이제 또 그 반대적인 것, 잘 죽는 것, 그래서 well dying이라고 하는 것도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잘 살아왔으면 이제 그 마지막을 잘 장식해야 되겠죠. 어떻게 죽을 것인가? 병들어 몸이 쇠약해 죽겠죠. 혹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의 아버지가 삶의 마지막에 경험한 걸 저도 경험하겠죠. 동일하거나 아니면 조금 다르게. 시기가 늦거나 이르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젊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하는 거죠. 본질. 잘 사는 것에 대한 도대체 삶의 본질에 대해서 삶의 현상을 파악하는 것은 쉽죠.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먹어보고 많이 체험하면 되니까. 하지만
본질적인 것,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사랑의 개별적 현상이나 사건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쉽죠. 재미있게 남에게 욕도 하면서 자기를 칭찬해가면서 혹은 반대로. 하지만 사랑의 본질을 보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인류 전체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보편적 논리를 가지고 바로 철학자들은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의 생각, 사유의 킹덤,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철학의 왕국을 스스로 여러분 만들 수 있습니다. 철학의 집은 절대 완성되어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혹은 각 철학자마다 각 시대별로 하나의 완성된 철학의 집을 보여줍니다. 미완성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꾸 새롭게 완성해 나가는 거죠. 인간이 그러한 완성의 과정과 추구의 길에서 늘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은 인간이 바로 인간으로서의 훌륭함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혹은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제는 세상이 넓어져 글로벌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사회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이 글로벌합니까? 글은 발로 걸어다니며 배워야 한다라고 제가 글로 벌이라는 단어를 가끔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데, 세상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잠을 자지 않고 잠을 적게 해가며 여러분 시간을 소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큰 맥락에서 공부하라는 의미에서의 대학생이죠. 소학생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나 대학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 왔다고 해서 여러분 학교를 댕기는 것과 학교를 다니는 건 다르죠. 여러분, 디오게네스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제대로 공부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고 싶습니까? 저는 아직 목표도 없고요. 제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고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디오게네스가 여러분들에게 무엇라고 대답할까요? 각자 꿈속에서라도 디오게네스를 만나서 직접 대화해 보기를 바랍니다. 디오게네스는 타인의 잘못된 점을 자신에 투영하여 자신의 실수를 제거하는 자기 시험과 자기 비판을 위한 독백 훈련으로서의 철학적 독백을 강조한다. philosophical monologue, 독백. 디알로그가 아니라 모노, 혼자의 대화인 거죠. 혼자와의 대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스승이 되는가? 네. 좀 지워가면서 좀 잘 지워집니다. 우리 마음도 이렇게 적었다가 필요 없을 때 지우면 좋은데 우리 마음은 지우개로 지워지지가 않죠. 그런 지우개는 누군가 아직 만들지 못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스승이 되는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비난한 것을 대부분 자기 스스로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겠죠. 남에게 지적하고 비판한 것을 자기 스스로에게도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나의 선생님,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밥 차려주고 아버지가 여러분이 자고 난 방을 개어주고 청소해주고 필요하면 채워주는 그러한 것은 어쩌면 나약한 사람에게, 한없이 게으른 사람에게 허용된 그런 삶이겠죠. 디오게네스와 연관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철학적 philosophical 잔소리입니다.
아마 저의 철학적 잔소리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께서 들으신다면 저를 무척 칭찬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디오게네스에 대한 또 전해오는 이야기 가운데 약간 조금 읽기가 조금 그런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조금 감안해서 내용을 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는 데메테르에 대한 것도 음식입니다. 데메테르가 농사의 신이죠. 아프로디테에 대한 것,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 미의 신, 성교에 대한 것도 무엇이든 모든 사람 앞에서 공공연하게 하는 것이 상례했다. 아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광장에서 식사를 해도 이상한 것은 없다라고. 야, 뭐 이상하지 않은데 광장에서 밥 먹는 거나 뭐 똑같지 뭐. 그런데 식사를 하는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다. 그러므로 광장에서 식사를 해도 이상할 것도 없다. 그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수음에 열중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배도 이런 식으로 비비기만 해도 배고픔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데 라고 남의 시선, 자신의 어떠한 육체적인 본능 이런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개 같은 철학자였습니다. 자, 디오게네스가 행한 자족적인 생활의 모습은 다음 일화에서 특히 잘 드러나는데 저도 이 일화를 읽어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린아이가 두 손으로 물을 떠 먹는 것을 보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우물이나 이런 물을 마실 때 특별한 도구가 없으면 이렇게 강가나 냇가에서 이렇게 샘물을 마실 때도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디오게네스는 이걸 보고 나서 간소한 소박한 삶에서 내가 이 아이에게 졌다라고 말하며 자기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다니는 막대기에 이렇게 걸친 투타자루 안에서 물 마시는 컵을 꺼내서 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 손이 있으니까 이 어린아이가 접시를 깨고 난 뒤에 빵에 패인 곳에 스프를 넣는 것을 보고 그는 자신의 밥그릇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버렸다고 합니다. 자, 자족적인 삶,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적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디오게네스에게서 찾아볼 수 있겠죠. 저도 저의 형과 키가 비슷해서 저희 형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바지를 또 옷을 좀 이렇게 새 걸로 사서 옛날 지금은 아니고 10년 전 보내서 지금까지도 입고 있는데 바지를 세어보니까 한 5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 5개 정도 이외에 45개 정도는 다 버려도 되지 않을까. 근데 아까워서 가지고 그냥 있는데 디오게네스 같았으면 다 버렸겠죠. 하나는 입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여담으로 이사할 때 이삿짐을 이렇게 옮기면서 이렇게 자신이 사용했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속이나 미신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건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죠. 내가 저 의자와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독일에서 오랜 세월 공부를 했는데 제가 앉던 도서관 한 자리에 한 곳에서만 학과 도서관이 따로 있어가지고 앉았는데 그때 앉았던 의자를 제가 귀국할 때 한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나무 의자를. 이제 책이나 가구 이런 것들을 컨테이너에 넣어서 배로 이렇게 유럽에서 한국으로 가져오니까 그게 가능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제 침실에 그 나무 의자를 늘 구석에서 먼지가 쌓였지만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앉았던 추억과 저의 기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버리지 못하는 거죠. 언젠가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간직하는 일을 멈추고 다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이
횡재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버리고요. 아니면 뭐 요런데 요런데 요즘 여러분이 많이 이용하죠. 디귿 기억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뭘 올려놓으면 상대방이 와서 혹시 디귿 기억 아니신지요? 해가지고 네 맞는데요. 이렇게 해서 뭔가를 이렇게 거래하는 게 있다고 해요. 저 같으면 바나나, 뭐 딸기 이런 게 있을 텐데 왜 그 야채 이름으로 했을까? 아, 디귿과 채찍이라는 말이 있네요. 그렇죠. 근데 디귿에서는 채찍이 아니라 돈을 주고 받는데 왜 하필 그 많은 야채가 있는데 디귿 기억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왜 디귿 기억이라고 초성을 말하냐면 혹시 제가 그런 어떤 업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혹시 제가 광고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저는 요즘 가끔 유튜버를 제가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재주는 약간 소질은 약간 있는 것 같은데 괜히 저에게 또 몇 명이 조회했나 몇 명이 뭐 구독을 신청했나 뭐 몇 명이 싫어요를 눌렀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 하지 않고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방금 떠오르는 생각 하나가 이 학생들이 이제 강의를 듣고 평가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학생들이 이제 지금은 그런 게 활성화되는지 모르겠지만 거북이 뭐 이런 학생들 교수들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개된 곳에 가서 제 강의에 대한 그 평가 뭐 혹은 댓글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뭐 아주 좋은 댓글들이 있어서 기분이 무척 좋았는데 어떤 댓글을 보니까 싫어요가 이렇게 좋아요 싫어요가 있는데 싫어요를 누군가에게 눌러서 싫어요에 이렇게 싫어요 I dislike 여기 이제 1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 이게 좋아요에는 뭐 2가 이렇게 써 있어서 제가 이 싫어요를 한번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나를 싫다고 했나 내 강의를 이제 그걸 제가 클릭을 딱 해봤죠. 클릭을 그랬더니 1이 이제 2자로 바뀌고 내용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요를 제가 눌러가지고 얼마나 또 한 번 더 누를까 그러면 3이 되는데 뭐 그런 적이 한 번은 있습니다. 자, 여담은 여기서 중단하기로 하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 디오게네스. 그들은 몸을 기르기에 넉넉할 만큼의 음식을 섭취하고 속옷만을 입고 검소한 생활을 보내도록 역설하고 있으며 그리고 부도 명성도 좋은 가문도 경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디오게네스와 디오게네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겠죠. 어떤 자들은 야채만을 먹고 언젠가 찬물을 마시며 또 그때그때 발견한 오두막이나 술통을 주거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지중해성 기후는 겨울에도 뭐 19도 뭐 이 정도 18도 이 정도가 되니까 야외에서 취침할 만하죠. 그렇죠? 여름에는 뭐 35도 뭐 이상의 더운 기온인데 북극이나 이런 데서 했다면 여러분 얼어 죽었겠죠. 우리가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기후, 기온 뭐 이런 지형적인 것과도 무척 연관성이 있고 그래서 열대 지역의 사람들, 온대 지역의 사람들 뭐 이렇게 차가운 곳에 사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들의 어떠한 사상이나 그들의 어떤 문학, 예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별화두고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풍토, 클라이밋 영어로는 기후와 어떤 인간의 정신과의 무척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본어로 된 풍토라는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디오게네스는 이와 같은 삶을 지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무엇 하나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자족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신의 특질이고 또 조금밖에 원하지 않는 것이 신을 닮지 않은 자들의 특질이라고 말하고 싶던 것이다. 자, 이러한 이야기 안에서도 그의 디오게네스의 진면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오게네스에 따르면 철학의 가치는 철학이 왜 중요한데? 적어도 어떤 운명에 대해서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마음의 준비. 어떤 일이 발생하든
나는 준비되어 있어. 철학은 훌륭하게 살 생각이 있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다. 훌륭하게 살 생각,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일화에 따르면 디오게네스가 올림피아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많은 군중이 모여 있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많이 모였지. 하지만 내가 인간이라고 볼 인간은 조금 있었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디오게네스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와 대낮에 등불을 들고 그가 찾았던 진정한 한 명의 진정한 인간을 다시 찾아 나선다면 과연 그가 만나고자 한 그 진정한 인간을 만날 수 있을까요? 거의 없거나 찾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디오게네스의 어떤 일화, 그리고 디오게네스의 말, 디오게네스를 칭송하는 그의 묘비의 비문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어쩌면 이 우화와 그런 디오게네스의 주장들 가운데 이미 우리는 그가 어떻게 남의 시선과 권위에 저항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었는가에 대한 것을 이미 깨달았고 더 이상의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겠죠. 짧게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 이제 현대적인 시각에서 디오게네스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한번 잠시, 그리고 디오게네스적인 가치관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삶에, 현재의 세계, 어떤 현재의 이러한 자본주의 시스템에 비판적으로 접근시켜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가까이 왔다. 고리대 음업에 반대하라. 당신의 머릿속에 경찰을 죽여라. 모든 것은 환상일 뿐이다. 그래서 아큐파이 런던, 월가를 점령하라. 이런 것들이 몇십 년 전에 분명히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돈의 노예가 되게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항하고 그것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운동들이 벌어지는 거죠. 은행이라고 하는 것, 금융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의 우리들로 하여금 빚지도록 만들고 우리들로 하여금 의지하도록 만들고 결국 그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한 인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환멸과 멸시와 비판과 개혁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나다 밴쿠버를 기반으로 에드버스터라고 하는 무정부주의 단체가 이제 결성되고 하나의 어떤 그런 새로운 사회 운동, 새로운 문화 운동, 그래서 소비의 절제와 저항의 운동으로서 대표적으로 아무것도 구입하지 않고 단순하게 한번 이렇게 살아보는 그런 것들을 한번 실천적으로 해보자는 거죠. 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하루를 지내기는 무척 어렵죠. 집에 있으면 전기를 사용하게 되고 또 밖에 나가면 교통비를 또 쓰게 되고 또 음식을 또 먹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비를 절제하고 우리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풍요로움에 우리가 한번 익숙해지지 않도록 뭔가 저항력을 갖는 어떤 그런 운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고대의 그 디오게네스의 이러한 사고방식, 그래서 인간의 문명은 문명 속에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삶의 생활 방식들을 디오게네스와 또 그 견유 학파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오게네스는 인간의 정서적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만은 문명이 만들어낸 잘못된 가치관에서 온다. 소비를 해야 되고 경제가 발전해야 되고 그래야 인간은 해피할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이러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정서적 이런 불만족,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문명을 파괴시키고 문명이 사라져버리면 그게 바로 이제 무정부주의라고 하는 거죠. 자, 디오게네스는 인간은 문명으로 인한 수치심에 지나쳐 타인에게 나쁜 인상을 주는 것을 불안해하는 소외된 존재, 외로운 존재, 고립된 존재. 그래서 그런 본성에 따라 살아야 되고 개인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도 타인이 만든 타인의 시선에 따라서 내가 나를 행동하는 어떤 그런 도덕은 의미가 없고 새로운 혁명이 필요하다. 자기 기준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개처럼 살아라. 그리고 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너를 이래라 저래라 스톱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 명령하는 그런 대상을 없애버려라. 지워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장에서 이제 신입사원 교육을 하는데 뭐 명동이나 혹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인사하게 하는 것도 뭐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일종의 수치심, 자기 마음의 어떤 꺼리낌, 어떤 뭐라고 할까 부끄러워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교재 나오지만 쇼핑몰에서 섀도우 복싱 여러분 주먹을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연습을 이렇게 아니 그런 것 행동을 누군가에게 하라고 하면 양복을 입고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일종의 이제 사회불안장애 우리 모두가 또 그런 것들을 이 전체 인구의 10%는 통계적으로 그러한 사회불안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기가 갖는 수치심을 이렇게 극복하려고 하는 거 디오게네스를 우리가 통해서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의 엘버트 앨리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수치심을 한번 공격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회 불안장애를 좀 제거해 나가는 거죠. 뭐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로 또 어떤 심리적인 그런 문제로 발전하기도 하는 이 불안장애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극심한 사회 불안장애를 극복하는 어떤 수치심 공격하는 어떤 그런 연습들이 또 우리가 주목하는 내용으로 등장을 합니다. 견해주의는 이제 여러분이 문학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어때요? 강아지들 몇 마리가 이 디오게네스를 이렇게 화려한 술통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모습을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견해주의는 문명과 사회적, 도덕적, 경제적 가치를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견해주의적 삶 자체가 도덕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 국부론을 강조했던 애덤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견해주의와 어떠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봐야 될지 여러분이 한번 추가적으로 자기주도 학습 차원에서 공부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견해주의는 이제 풍자문학이나 실용적 은둔이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자연 속에서 자신이 가장 적은 걸 가지고 자연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소박한 삶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추천하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문학적인 견해주의 혹은 실용적 견해주의라는 면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철학 교수는 있지만 철학자는 없다. 철학자가 된다는 것은 그저 예리하게 사고하거나 학파를 창설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살아가며 그것이 요구하는 대로 단순하고 독립적이며 관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단순하고 독립적이며 관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합시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대학은 졸업하는 곳이 아니고 대학은 영원히 배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삶 속에 배움이 가득하다면 그것도 대학이고 만약에 그 삶에서 여러분이 배움을 그친다면
삶은 복잡해질 거고, 삶은 독립적이지 못할 거고, 삶은 늘 인색할 것이며, 삶은 늘 불신 속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겠죠. 여러분 1968년이라고 하는 이걸 기준으로 68혁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68혁명은 유럽에서 특히 프랑스, 독일 뭐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모든 사회적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런 권위를 다 지원하가는 그런 운동이 벌어집니다. 뭐 견위주의의 또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히피나 여러분 어떤 그런 문화, 히피 문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견위주의의 문화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저는 독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했는데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이제 다시 학사와 석사, 박사 했는데 졸업식, 입학식은 전혀 없었고, 그 다음 학위를 수여받는 행사는 전혀 없었으며, 그냥 과 행정사무실에 가서 과 행정비서라고 이제 불리는데 세크레테리아트에 가서 그냥 제 졸업장 혹은 학위 인정서를 그냥 받아오는 것. 좀 아쉬웠죠. 이렇듯 유럽 사회는 어떤 권위를 저항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68년도 5월 파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세계화된다, 반자본주의. 그래서 지금의 재정 경제 시스템에 대한 역할이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뭔가 이런 세계화된다고 하는 것, 이 자본주의, 극도로 자본주의화된다고 하는 이런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운동들이 시작되고 있었고, 지금도 그런 것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여러분 기후와 관련해서도 이 기후 위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럽에서는 굉장히 시민들이 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논의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무정부주의자들 혹은 문명을 제거한 경제 이런 시스템을 제거한 그런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본주의가 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주장하고 있고, 또 그러한 것을 디오게네스의 사상 또 입장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있고, 또 그들은 또 그래서 자유로운 공동 운명체를 만들어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회 공동체 실험들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던 건 1968년에 혁명적 무정부주의 운동, 1970년대에 인간의 잠재력을 새롭게 발휘해보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관료체계, 새로운 기관, 새로운 통제 기술이 우리들에게 필요로 하지 않는가. 현재 이러한 국가의 필요성이나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들이 과연 지금처럼 진행되어야 할까? 뭐 의료 시스템도 마찬가지일 거고, 또 교육 시스템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가 특정한 곳에 가서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달라진 거죠. 여러분도 저를 지금 이러닝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기술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제 강의를 열심히 듣는지 혹은 관심을 기울이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을 통제할 수가 없죠. 제가 여러분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새롭게 여러분을 이렇게 교육이라는 의미로 여러분을 이렇게 평가하고 하는 시스템도 분명히 필요한 거죠. 굉장히 공정하게.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친화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문명이 무너지는 순간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여러분 어려운 시기가 다가왔을 때 과연 우리가 풍요로운 속에서 너무 젖어 그런 시기를 살아갈 수 있을까? 견위주의적인 대응은 현실을 지나치게 너무 극단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또 무정부주의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뭐 이러한 입장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견위주의자들이
문명이 주는 편안함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문명이 붕괴되었을 때를 대비해 스스로 단련시키라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디오게네스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철학은 지식과 심리 상태라고 하는 두 부분을 포괄합니다. 이론적인 것도 있지만 심리적인 것, 실천적인 것. 왜냐하면 학습 과정을 수행하면서 무엇을 하며 무엇을 피해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이라도 여전히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서 현명한 것은 아니죠. 지식이 많다고 지혜로운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를 완수하고 자기 마음과 자기 자신이 습득한 것이 완전히 녹아서 하나가 될 때까지 결코 현명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실천이, 지와 행이 하나로 합일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소크라테스로부터 배웠던 알고 있는 그런 철학적 지혜를, 그리고 에피쿠로스로부터 우리가 들었던 사려 깊음을, 그리고 저 멀리서 조망하며 삶을 기술하는 헤라클리토스가 이야기했던 모든 세상은 전쟁이며 반대적인 것들의 일치가 우리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우주적인 큰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본질을 좋은 것 나쁜 것으로 구분하는 자기중심적 애착과 혐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삶의 지혜와 가치를 전해주는 사상가들의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철학은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삶이 바로 그들의 철학이었고, 그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실존적 선택으로서 철학을 택했고 그대로 살았던 거죠. 우리에게도 그들의 교훈과 그들의 가치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재해석되고 재음미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나 저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디오게네스에게서 철학함은 개인에게 올바른 생각의 닻을 자기 삶에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 즉 개인이,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욕망, 상상, 정열을 훈련하고 수련해서 변형시키는 철학적 처세술로서의 치유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을 여러분이 노트에 적어두시고 교재에 디오게네스 부분에 적어두시고 여러 차례 더 읽어보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가장 많이 읽히는 독일 소설가 중에 한 사람으로서 시탈타, 유리알 유희, 수레바퀴 밑에서 데미안, 이런 책들을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모든 의미와 의의가 상실되었을 순간에 가장 의미가 깊은 것이 된다. 여러분, 젊다는 것은 모든 기존의 질서와 모든 기성세대의 가치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한 시기는 허무주의,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이미 말씀드렸던 리히즘에 여러분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니힐리즘에 빠진 어떤 그런 허무주의로부터 여러분이 위로 올라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시기인 거죠. 헤르만 헤세의 이 의미를 여러분이 기억해 두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추구할 때 가장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단지 대박이라는 단어로, 감탄사로 등장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있다면 그 흔히들 감탄사로 말하는 이 말을 피하시고, 그 말을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완성되었을 때 혼자 조용히 남이 듣지 못하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대학 시절, 그리고 군대를 전역하고 저는 유학을 가기 위한 꿈을 꾸면서
마지막 경제적 수단을 장학금이라는 걸 통해서 얻게 됐는데, 저는 최종 면접을 하고 나오는 순간 합격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죠. 평생 처음 매보는 넥타이를 하늘에 던지며 저는 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 혼자 조용히 그래 됐어 라는 감탄사를 속으로 소리내었죠. 하지만 그 감탄사가 나오기까지 1만 시간이 넘는 외로운 잠 못 이루는 그러한 수없이 혼자만의 그러한 사투, 개인적으로 모나미 볼펜 한 자루를 제가 하루에 다 사용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고 공부해 본 적들이 참 많은데 그 시간들에 대한 어떤 보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제가 쓴 디오게네스의 인간다움에 나타난 철학적 의미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쉽게 쓴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면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저의 대학생활 시절의 모습을 마주섭니다. 디오게네스가 젊은 저에게 만약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면 너는 너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단순하고 소박한 그리고 순박한 삶을 살았느냐? 저의 대학 시절 저는 디오게네스에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Yes.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